자, 성욱이 해보세요. 6쪽. 자, 여러분 6쪽에 보면 소름 돋는 작가 나와 있죠. 박일호 작가.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흐름을 잘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뭐 미리 이걸 정보를 받는 것도 아니고 박일호 작가는 뭐 처음 시작할 때부터 거론되었던 작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박일호는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떠나서 중요한 작가입니다. 나올 가능성이 엄청 높은 작가예요. 그리고 지금 수능의 그 출제의 순서를 봤을 때 이미 정철 3인국이 나왔고, 그죠? 그 작년에 김득인의 지수정가 나왔고, 그러면 이제 가사 작가 중에서 나올 만한 엔트리가 박일로하고 강복중이에요. 강복중 제가 한 번씩 말했는데 이 강복중 어떤 작가냐면 한 작품만 공부해도 돼요. 수월 정청가라고 해갖고 강복중이 많은 가사와 시조를 남겼거든요. 근데 다른 것들은 다 문학성이 떨어지는데 오직 이 수월 정청가 이거 하나만 있잖아요. 수월정 청가요. 수월정. 이 수월정이라는 정자에서 청흥, 그죠? 자기 어떤 자연의 풍류 있잖아. 즐거움을 노래한 작품인데 이게 조선 중기를 대표하는 작가거든요. 그리고 오늘 나는 박일로는 조선 후기 대표 작가야. 그래서 사실 이제 박일로가 더욱더 출제될 가능성이 높죠. 강복중이 이제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강복 작품. 그래서 더 의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의미 있는 건 이제 박일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수월 정청가 작년에도 이감 다뤘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파이널에서 아마 다룰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파이널에서도 안 다룬다 하면 제가 그냥 따로 제가 강복중 작품은 제가 작년 거 뭐 복사해준든지 자료 있으니까 따로 뽑아서 여러분 공부할 수 있게끔 좀 안내를 할 생각이에요. 근데 사실 이감에서 수월 정청과 강복중을 언급 안 한다는 것은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낮다고 하는 건데 저는 좀 약간 좀 깨름직해요. 강복중이. 왜냐면 나올 때가 됐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조선 중기는 이제까지 한 번도 조명이 안 돼가지고 한 번 조명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따로 제가 준비해 드릴 거니 그렇게 하시고 자 박일로는 선조 때 무장이었습니다. 무장. 글을 써서 문인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당시는 장군들이 글도 잘 썼어요. 이순신이 난중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문장도 탁월했거든요. 무예만 잘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래 이 박일로는 무장이라서 이 일본에 대항해서 이 동네 지금 부산이죠. 부산 지키는 장군이었어. 장군. 그랬는데 그 장군이 썼던 작품 중에 하나가 박일로의 조홍시가죠. 이 조홍시가는 여러분이 문제 풀어서 알겠지만 효야 효. 그러니까 유교 사상이죠. 그죠? 그래서 그걸 노래한 작품이다. 아시면 될 것 같고 작품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박일로의 조홍시가보다는 늘상 말하지만 선상탄이나 상사곡이나 또는 누앙사나 맞죠? 이런 작품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보는 사람이라서 좀 작품 선정은 좀 약간 좀 마음에 안 들었다.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박일호 작가는 워낙 중요하니까 뭐 그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자, 반중 봅시다. 반중. 쟁반 있죠, 쟁반. 쟁반 위에, 쟁반 중앙에 조홍강. 이 일찍조자를 써요. 이게 홍자는 붉은 홍자죠. 그래서 아직 홍씨가 무르익은 홍씨가 아니라 좀 일찍 딴 홍씨인가 봐요. 그래서 일찍 따버린 홍씨감이 고와 보인다 했죠. 색깔이 곱거든요. 맑고. 근데 좀 이제 오래된 홍씨는 좀 약간 좀 붉은색이 엄청 짙어갖고 별로 예쁘지 않은데 이 조홍은 이제 홍시가 된 지 얼마 안 돼갖고 붉은 손홍색을 띠거든요. 고와 보인다 했죠. 시각적 침상이죠. 보니까 뭐 기본적으로 유자가 아닐지라도 품집도 하다마는 그러니까 유자가 아닐지라도 제가 가슴에 품어가고 싶다고. 왜? 왜냐? 부모님 위해서거든요. 부모님 위해서 품어가서 주고 싶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뜬금없이 유자가 나왔냐? 이 문제 풀어봐서 알죠. 이 육적 폐귤이라고 해서 이 삼국시대 때 천재 육적이 있었어요. 근데 육적이 어릴 때부터 천재였거든요. 그래서 원소가 엄청 예뻐해. 원소는 한 나라의 임금이었거든요. 왕이었어요. 제후였어요. 제후. 하고 이제 막 그 여러분 삼국지 읽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뭐 원소 뭐 동탁구약 조조 막 그거 있잖아요. 그 원소 한 나라를 다스렸던 제후였거든요. 근데 이 원소 집에 놀러 갔어. 육적이. 그리고 원소가 엄청 육적을 아꼈거든요. 어리지만 천재라서. 근데 육적이 이제 어린 마음에
그 유자를 보고서 원소 집에 있는 유자를 보고서 몰래 가슴 속에 숨겨요. 어떻게 도둑질한 거죠. 나중에 들통이 나거든요. 근데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유자를 품었다는 말을 듣고 원소가 엄청 감동해갖고 막 상을 내려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이 만들어진 고사가 사자성어가 육적 회귤이야. 맞죠? 그래서 이것도 효를 나타내는 사자성어죠. 유자가 아닐지라도 내가 품어가고 싶다. 그죠? 하지만 품어가서 반길 리가 없다는 거죠. 이때 품어가 반길 일이 누굽니까? 바로 부모님이죠. 근데 부모님이 없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서러워한다 했죠. 그럼 부모님에게 뭔가 잘해주고 싶은데 부모님이 안 계신 거잖아요. 그 이와 관련된 사자성어가 여러분 잘 알고 있지만 풍수지탄입니다. 풍수지탄. 이 풍수지탄 원래 엄청 긴 한자성어예요. 내용이 이렇게 돼요. 나무가 고요하게 있고 싶지만 바람이 그칠 날이 없다. 그죠? 그렇듯이 유추. 내가 부모님께 효도해주고 싶지만 효도하고 봉양하고 싶지만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 유추가 쓰인 거죠. 나무가 아무리 가만히 있어도 바람 불듯이 내가 아무리 효도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안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압축한 게 풍수지탄이야. 탄식. 그죠?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돼요. 효도. 그러니까 두 번째에 보면 이 수는 정말 제가 오늘 제 보물이다. 난 사자성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 다양한 중국 고사를 인용하고 있어요. 아까 육조 개귤도 그렇고 다 중국 고사를 인용하고 있거든요. 육족도 중국 사람이고 여기는 왕상, 맹종, 또 노래자 다 이 중국 사람이에요. 즉 왕상은 뭡니까? 이 겨울날에 잉어를 엄마한테 주기 위해서 뭡니까? 맨몸으로 얼음을 부비거든요. 그러니까 체온을 녹이려고. 그러니까 그에 감동해갖고 잉어가 튀어나와 버렸어요. 얼음 깨고. 그래서 왕상이여라고 하는 고사성어에 관련 내용이고, 그 다음에 맹종의 죽순 꺾어했죠. 이 맹종은 이 죽순을 엄마한테 주고 싶은데 역시나 맹종이 죽순을 못 구해요. 눈물을 흘리거든요. 그 눈물을 흘린 자리에 죽순이 자라버려요. 맞죠?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이제 맹종 읍죽게 갖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검떡머리 희도로. 그러니까 그 나이가 70세야. 그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이 노래 잘하는 뭡니까? 나이가 70세인데도 불구하고 더 나이 든 부모님 위해서 막 재롱을 피워요. 맞죠? 그래서 여기서 보다시피 노래 반이라고 해갖고 나이가 들었어도 부모님을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봅니까? 망가졌던 거죠. 그죠? 노래 반이. 그에 대한 고사고요. 일생의 양지. 양지는 이제 봉양하려고 하는 마음이야. 부모님을 부양하려고 하는 마음이야. 양지가. 그리고 성효. 정성스러운 효도를 한 증자같이 하겠다 했죠. 그래서 이수는 이 왕상, 맹종, 노래자, 증자 같은 중국의 고사, 유명한 효자들을 열거하면서, 열거법이죠. 열거하면서 열거법을 통해 중국 고사를 통해 효도를 강조하고 있죠. 나 이렇게 효도할 거다. 그 내용이죠. 마지막 세 번째.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망균. 이 균은 여러분 주석에 나와 있지만 쇳덩어리 30만 근에 해당한데 이게 많은 쇳덩어리를 늘려내어서 길게 노를 꼬았대. 이게 노는 뭐냐면 쇠로 만든 끈이야. 그 끈을 만든 다음에 구만리장처럼 높은 곳에 있는 지나가는 해를 잡아 메었대요. 이 끈으로, 금속끈으로. 왜 메었냐? 북당, 이 집의 학발상친, 즉 학의 머리. 학이 하얀색이잖아. 그죠? 나이가 든 부모님을 더디 늙게, 늙는 것을 좀 늦추고 싶다. 그 해를 부여잡겠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일단 쇳덩어리로 끈을 만드는 것도 힘들죠. 그죠? 근데 끈으로 해를 잡는 건 더욱더 힘들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비현실적인 상황이죠. 근데 제가 저번 시간 한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 김원전 수박에서 했다시피 수박 기억나요? 그 이제 새로운 이론 제가 발표했잖아요. 어떤 이론이었습니까? 기성을 만드는 방법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기성. 기성은 뭐냐면 신기한 거야, 신기한 거, 성은아. 근데 이 기성 이렇게 새로운 이론 발표하면 정리하고 외워놓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기성. 우리 고전 소설에서 기성 엄청 중요합니다. 맞죠? 이건 시가지만 기성은 이제 왜 사용하냐면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건데 세 가지 방법이 있죠. 첫 번째 뭡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말도 안 되는 비현실적 상황을 제시하는 게 있고요. 두 번째 뭡니까?
극적인 인물이나 사건 제시가 있죠. 그럼 사실 있잖아, 의성아, 이것도 여기에 해당돼. 왜? 노래자, 증자, 왕상, 이 사람들의 행동들이 다 뭡니까? 평범한 인물들입니까? 아니죠. 엄청 극단적 인물들이죠. 그죠? 이런 것도 뭡니까? 기획성을 형성하고 있고요. 중국의 지명 제시, 그죠? 중국 지명 제시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무려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 갖고 작품 내용의 기획성도 확보하고 있다는 거죠. 왜?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려고. 그럼 독자 흥미를 유발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우준이가 이 작품에 관심 가져갖고 효도해야겠다. 그런 마음 갖게끔 하려고. 맞죠? 아니, 오죽했으면 그 쇠로 만들어갖고 끈을 만들어갖고 해를 붙잡고 싶겠어요. 그런 어떤 간절한 어떤 이 박일로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죠. 박일로 작품은 제가 이제 가만히 공부하자 선우가 그럼 상당히 좀 괜찮은 사람 같아. 만나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 효성도 지극하고요. 그 당시 정철과 함께 선조의 왼팔과 오른팔이었어요. 선조가 믿는 유일한 두 충신이었어. 정철하고 이 박일로. 맞죠? 같은 시대 때 사람이거든요. 더욱더 재밌는 것은 정철은 조선전기 가사의 대표자, 박일로는 조선 후기 가사의 대표자 해갖고 둘 다 뭡니까? 또 가사 작품을 또 엄청 잘 썼던 인물들이야. 맞죠? 그래서 상당히 유사한 점도 많이 있고 매력적인 인물들이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박일로 이 작품 공부할 때마다 지도할 때마다 자, 효영이 정말 효성 지극했던 사람이다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나 작품은 안동권 씨의 반조화전가인데 사실 이것은 좀 시험 가능성이 낮아요. 시험 가능성 낮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지금 수능 완성에 이번에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제시해 놓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별로 그렇게 매력적인 작품은 아니에요. 이제 물론 작년에 제가 뭘 밀었냐면 이 여성 프레임을 밀었어요. 여성 프레임. 그래서 여성의 어떤 삶 있죠. 남성 위주 삶에서 소외된 여성의 삶을 다룬 조명한, 그죠? 그런 작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해갖고 작년에 엄청 제가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프레임이 아직도 좀 살아있거든요. 올해에도. 그러면 그런 프레임에 비추어 본다면 이 반조 화전가가 의미가 있어. 왜냐하면 이게 이런 내용이거든. 화전가라는 게 있어요. 갈래 중 하나야. 화전가는 그 여자들이 화전 있죠. 꽃전. 화전을 먹으면서 노는 이야기야. 노는 가사야. 그죠? 근데 이걸 봤던 남성 작가들 있죠. 양반들이 야, 여자들이 집안일하고 뭐한 짓거리냐 해갖고 이를 비판하는 가사를 지어요. 이게 조화전가야. 조롱할 조자야. 화전가를 조롱하는 남성 노래야. 그러니까 이외의 질서는 뭡니까? 오늘 배우는 반조화전가. 조화전가에 반박한 내용. 맞죠? 그러니까 재밌는 메커니즘이 쓰이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시험 가능성은 낮다. 네. 별로 내봤자 의미가 없다. 이왕이면 좀 국문학 속 의미가 좀 있는 작품을 내야지. 오, 이 사람 나올만 하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강복증 좀 끌리긴 해요. 박일로가 가장 1순위인 거 맞는데 내심 강복중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도 커요. 왜냐면 강복중이 뛰어난 작가인데 그동안 조명이 안 돼가지고 거의 다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이강에서 강복중이 나와고 정말 제가 반색했거든요. 너무 좋아했거든요. 아, 조선 중기도 다르구나. 왜냐면 그 우리 그 누구냐 그 월선원 16경가를 쓴 누구였지? 그 신계영. 신계영의 월선 16경가가 수능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신계영 작가의 월선 16경가도 이 조선 전기 강호가도 가사와 조선 후기 강호가도 가사를 연결짓는 교량적 역할하는 조선 중기 작가였어. 하고 너무 좋아했거든요. 내가 신계영 작가를 이렇게 수능에 내리구나. 하고 너무 좋아했는데 그런 메커니즘을 본다면 강곡증음이 있어요. 올해 내면 상당히 반향을 일으킬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박일로가 더욱더 큽니다. 네, 워낙 임팩트 큰 작가라서 한번 내주고 또 강북중 나중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 박일로 나오면 내년 전에 계속 강북중 밀 거예요. 1년 내내. 아무튼 자 나와봅시다. 그래서 반조화전가인데요. 근데 좀 약간 서운했던 거 뭐냐면 여기 내용에는 그 남성한테 반박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아쉬웠는데 아무튼 의미 있는 작품이다. 봅시다. 여성들의 어떤 풍류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야. 이게 집안일만 하지 않고 여성도 좀 놀 권리가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와 했죠. 영탄법이죠. 애달프다, 슬프다. 우리 성은이는 지금 시대에 태어나기 다행이에요. 그나마 옛날 시대에 태어났으면 엄청 성은이가 슬퍼했을 거야.
아, 슬프다. 여자 된 게 너무 슬프다. 우리 일신, 우리 몸이 남자인들 이 안이 쾌할런가? 이 안이 즐겁지 아니하겠냐? 정말 즐거울 텐데 남자로 태어났다면 그죠? 늦은 봄에 궁핍한 날에 그래서 시적에 대한 궁핍하다는 거 할 수 있죠. 빈 장독을 긁지나 말고 춘당대 알성시에 이 춘당대 알성시는 뭐냐면 춘당대 임금이 참석한 과거 보는 곳이야. 그 알성시는 과거 시험이야. 임금이 참석한 과거 시험에 일필 하나의 붓 가지고 명작하여 내요. 좋은 글을 써가지고 개화청상 이건 이제 개화청상 뭐냐면 장훈급제한 사람이 입는 옷이야. 그 옷을 입고 빛난 중에 열친광여 열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광여 자신을 빛내고 싶지만은 그러니까 남자로 태어나갖고 과거 시험 선호가 잘 봐갖고 막 빛내고 싶은데 그죠? 그럼 이때 이제 그 가문을 빛낸다는 내용이잖아요. 이와 관련된 또 사상이 입신양명이죠. 유교 사상이죠. 그러게 하고 싶지만은 but however 하늘이 무지해서 하늘이 나를 알지 못해갖고 내 클래스를 몰라갖고 여자 몸으로 응애 하고 태어나게 해버리니까 아무리 슬픈들 고쳐 다시 될 것인가 고쳐갖고 다시 내가 남자가 될 것인가 요거죠. 재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규방 깊이 들어 앉아 있었어. 규방은 여자 방이죠. 그래갖고 옥매로 옷 같은 매화로 벗을 삼았대. 친구 삼았대. 그죠? 왜 옥매로 벗을 삼았냐면 그 당시 매화가 지조와 절개를 의미했거든. 한마디로 옥매로 벗을 삼았다는 것은 남성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여자 행실 맑게 닫고 길상 바느질에 힘쓰고 있었어. 그런데 동군은 봄을 의인한 거거든. 봄이 유정하여 정이 있어갖고 3, 4월에 따뜻한 봄을 몰아왔어. 나에게. 규방에 처박힌 나에게. 근데 내가 참을 수가 있나? 참을 수가 없죠. 게다가 원근, 멀고 가까운 벼랑에는 낭떠러지에는 붉은 비단이 둘러있대. 설마 낭떠러지의 절벽에 붉은 비단이 둘러있겠습니까? 설마요. 이때 이 붉은 비단은 절벽에 피어있는 꽃이죠, 꽃. 붉은 꽃이죠. 꽃을 의미하고 있죠, 꽃을. 그래서 붉은 비단이 있으니까 참을 수 없지. 너무 아름다운 걸. 그래가지고 마을 주변, 게다가 도리와 있죠. 도리와는 이제 복숭아꽃, 백꽃이야. 이 아름다운 복숭아꽃, 백꽃은 가지가지마다 또 색을 띄었어. 그게 정말 뭡니까? 그 다음 줄에 있는 사창. 여자방 창문 안에 있는 부녀자. 여자가 즐거움을 지 혼자 돋우었다는 거죠. 어그로를 끌었다는 거죠. 뭐가? 붉은 비단과 도리와가. 그래서 이때 붉은 비단, 꽃하고 그 다음에 도리와 있죠. 이건 이제 시적 화자에게 뭡니까? 어떤 특정한 즐거움을 불러일으켰으니까 객관적 상관물이죠. 객관적 상관물. 그죠? 그래서 이제 참을 수가 없어. 그래갖고 뭡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이만이라 이게 무슨가? 인생이 이만하겠느냐 그 말이야. 내가 여기서 끝날 수 있겠냐? 여기 처박혀갖고 여기서 끝날 거냐 그 말이죠. 그러기 싫다. 그래서 여자 화전놀이가 에 붙어 있었으므로 이때 화전놀이 뭐냐면 봄에 꽃으로 전을 붙여갖고 먹는 풍습이야. 그게 있기 때문에 한 걸음 두루여서 한 걸음 두루해갖고 이렇게 두루두루 걸어갖고 봄 풍경 완상하려고 감상하려고 지심하는 김매는 친구들과 한마디로 날을 정했어. 야, 우리가 봄인데 이렇게 처박혀 있을 수가 있냐? 인간적으로? 우리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냐? 하면서 뭡니까? 약속해가지고 맞바이에 있는 삼이당이라고 하는 정자의 큰 모임을 열었어. 그게 정기 모임을 연 거죠. 번개. 그래갖고 금비녀 옥비녀로 용모에 광채를 냈고요. 한껏 멋을 부렸고 푸른 옷과 붉은 치마로 길에 선명하다. 이게 뭐냐면 길을 꽉 채웠다는 거야. 이 붉은과 푸른 옷을 입고서 도를 꽉 채워갖고 30명이 지나갑니다. 춘풍이 다시 불어갖고 세봉을 더해요. 일시에 모인 부녀가 몇 명이냐면 무려 30명이었어. 그분들이 모두 열좌,
나란히 줄을 지어갖고 앉아 있어. 어디에? 3위당에. 맞죠? 그 규방 한담으로 여자 방에 있는 한담, 한가로운 이야기로 아마도 성은아 남자를 뒷담화 했겠죠? 뒷담화, 그죠? 나중에 성은이도 많이 할 건데 차차 말을 주고받고 기름가루 모아냈어. 왜? 전 부치려고, 그죠? 전 부치려고 기름하고 가루는 뭐 꽃가루겠죠? 모아내어서 소담이 소박하게 장만해서 일단 여자들이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아가씨들 아니겠죠? 부녀자들이니까 바느질하고 결혼했겠죠? 그래갖고 이제 애기들이 있겠죠. 근데 애기들을 옥녀 선동이라고 했어. 요거 한번 체크할 필요성이 있어요. 자기 아들, 딸들 옥녀와 선동이라고 했죠. 그래서 미화법이야, 미화법. 자기 아이들을 아름답게 포장했잖아. 손들 먼저 먹여내어 놓고, 왜? 놀라면 일단 얘들을 먹여야 할 거 아니야. 그래, 얘들이 보치지 않고 지들끼리 놀 거 아닙니까? 먹여내어 놓고 조용히 모여 앉아갖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요기, 밥을 먹은 후에 그제야 일어나갖고 곳곳마다 경치를 완상, 즐기니까 통풍, 이 봄바람 어제에 비해 봄 경치가 더욱더 새로워졌구나. 구나 영탄법. 대위에 이 높은 봉우리 위에 벽도하는 푸른 복숭아꽃이야. 푸른 복숭아꽃은 날 위하여 웃고 있고 했죠. 설마 웃고 있겠으면 꽃이. 그래서 의인법이죠. 의인법을 사용한 이유는 뭐냐면 얘들아. 대상에 대한 뭡니까? 친근감을 형성해요. 대상의 친근감. 내가 선욱이랑 친하니까 선욱이 의인하는 거야. 알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의인하는 거죠. 강나루에 있는 버들까지는 의연한 의젓한 춤을 추고 있어요. 길게 늘어져가지고 버들까지는. 게다가 오색구름 깊은 골짜기에 척촉은 철쭉이에요. 철쭉이 만발하니까 무릉도원인들 이보다 더하겠으며 했죠. 이때 무릉도원 나왔죠. 이상적 공간이죠. 배경사상 도교사상이죠. 그죠? 무릉도원이 이보다 더하겠으며 앞개울 맑은 연못 한가도 한가하구나. 아름다운 별 세 개를 다시 보아 무엇하겠냐 했죠. 이게 마지막 구절도 잘 해석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별 세 개, 별천지, 이상적 공간을 다시 보아. 다시 찾아봤자 뭐하겠냐. 다시 찾을 필요 없다고. 여기만큼 한 곳이 없다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들이 지금 놀고 있는 곳을 이제 애찬하면서 봄에 대한 어떤 풍류를 노래하는 노래가 반조화전가인데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반조화전가의 핵심이 뭐냐면 남성들이 조화전가, 화전가를 조롱한 것에서 반박한 내용 부분이 가장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빼가지고 좀 약간 서운했어요. 이감한테. 그다음 이태리 복덕방이죠. 이태준 물론 이제 레전드 작가입니다. 레전드 작가고요. 이태준은 뭐 구인의 좌장이라고 하는데 좌장이 뭐냐면 대표자란 뜻이야. 그런데 이제 구인회가 뭐냐 이거죠. 구인회는 제가 일전에 설명했다시피 9명으로 구성된 9명으로 구성된 문인 단체예요. 뭘 연구했냐면 새로운 문학 창작 기법을 연구했는데 이게 이제 현대 문학을 연구한 거야. 그 이들로 인해서 현대 문학이 엄청나게 발달하거든요. 근데 여기 구인에 속해 있는 멤버가 엄청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었어요. 우리 우준이하고 산이가 잘 알고 있는 박태원, 이상 또는 이호석, 그죠? 정지용 등이 여기에 속해 있었어요. 하나같이 다 한 가닥씩 하는 분들이에요. 그죠? 이분들이 모여갖고 이제 근데 9명 멤버가 계속 바뀌었어요. 바뀌어 고정 안 되고 들고 나고 해서 9명이 유지됐는데 그래서 구인에는 이제 이분들 정도 기억이 나면 돼요. 그중에 이태준은 대표자였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현대 소설을 가장 발전시키려고 했던 인물 중에 하나야. 맞죠? 그래서 이태준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 같은데 이태준은 여러분 일제강점기 작가예요. 이분들 지금 박태원, 이상, 이호석, 정지용 다 1930년대 작가들이거든요. 그냥 구인이가 그때쯤 나와서 그니까 좀 올해 수능 출제로는 좀 약하다. 근데 이제 프레임은 매력적이야.
근데 이 이튼의 복덕방을 이튼이 일제강점기 작가니까 일제강점기 프레임을 보게 되면 올해 출제 가능성이 낮은데 여기서 이 감은요 일제강점기 프레임을 접근하는 게 아니었어. 노년 프레임을 접근했어. 노년 프레임.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나오는 이제 인물이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안초 씨가 나오는데 안초 씨가 안경화라는 자기 딸한테 팽당하거든요. 개무시 당해요. 그 나중에 이제 그 자기 친구 북독방 운영하는 친구한테 이제 좋은 땅 소개받아갖고 거기에 왕창 투자하거든요. 그거 이제 딸도 혹해. 그래서 아빠랑 믿어보려고 왕창 투자하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사기당했어. 그리고 이제 그 책임을 모두 이제 아빠가 다 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괴로워하다 결국 죽게 돼요. 이제 그런 어떤 걸 통해 가지고 그 노년 세대의 어떤 소외, 그죠? 외로움 그런 걸 형상화한 작품이고 그래서 이 작품을 지금 언급하는 거지 절대 일제강점기 프레임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노년 프레임, 매력적인 프레임입니다. 물론 노년 문학도 아직 나온 적이 없고요, 거의.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앞서 말했던 여성 프레임도 나온 지 오래됐어요. 다 프레임은 다 이제 의미가 있어요, 나름.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수능이 임박할수록 이제 마음을 비워야 돼. 그리고 이제 욕심을 버려야 돼. 요것도 중요하니까 저것도 중요하니까 해서 이것저것 다 손대게 되면요. 결국 어느 하나도 제대로 못한 채 수능장에 들어가야 돼요. 맞죠? 그래서 제가 눈이 말하지만 매시가 말하지만 전후문학이 가장 의미가 있다. 전후 문학이. 맞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프레임을 더욱더 확장한다면 내가 만약에 이 전후문학이 완성됐어. 오상원, 뭐 이동화, 그다음 박경림 다 완성됐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서 이제 좀 더 욕심내 볼까 해야지. 요것도 안 되는데 전후문학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죠? 근데도 더 뭐냐 욕심만 많아갖고 이것저것 다 손대게 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노년문학의 프레임이고 나름 의미가 있으니까 좀 이제 여유가 된 친구들은 이것도 좀 공부해 두라는 거죠. 자, 이틀 복덕방이죠. 제목도 중요해, 얘들아. 자, 제목이 문학적 공간이죠. 그럼 무조건 수능에서는 이 공간의 문제를 내야 합니다. 그건 철칙이에요. 맞죠? 만약 작품 제목에 인물이 등장한다 하면 인물을 내야 하고요. 맞죠? 또 어떤 시간이 나오면요. 시간을 꼭 물어봐야 하고요. 이건 불문율이야. 그럼 문화적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 왜 하필이면 그 많은 공간 중에 있잖아. 복덕방을 했을까? 이런 고민하는 거에서 있잖아요. 여러분 문학 실력이 향상돼요. 그냥 복덕방인가 보다. 성훈아. 그러면 절대 문학 실력이 안 늘어요. 자꾸 의문을 가져야 돼. 그 많은 장소 중에 왜 하필 복덕방이지? 이런 식으로. 왜 복덕방을 일단 복덕방의 문화적 공간 말한 다음에 왜 복덕방을 얘기했는지 제가 말해드릴게요. 복덕방의 문화적 공간요. 노년 소외의 공간이야. 그 소외당한 인물들이 모여 있거든요. 서참이하고 박희환하고 그다음 오늘 주인공인 안초시하고 이 세 명이 친구예요. 뭐 맨날 복도방에 모여갖고 이제 노닥거리고 놀아요. 그죠? 막 그 자식도 흉보고 막 그런 내용들인데 노년 소외 공간이야 이 자체가.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고. 그러면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잖아. 뭐 경로당이라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복도방을 지시냐면 자본주의의 상징적 공간이거든. 결국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안철수도 왜 팽당합니까? 돈이 없잖아요, 돈이. 돈 많았으면 지 딸한테 김무시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끝부분에 보면 보이죠? 문제 풀 때 보였었죠? 돈이 최고다는 말 하잖아. 그렇죠? 안철수가 그게 뭡니까? 자본주의에 의해 소외된 노인. 이것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복덕방 애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노인들이. 경로당에 모여있는 게 아니라. 또는 뭐 다섯나무 밑에 있는 뭐 정자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맞죠? 그래서 여기다 일부러 장소를 택한 거야. 맞죠? 그게 아이러니하죠. 왜? 복덕방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즉 땅과 건물을 파는 공간이잖아요. 돈, 그죠? 그런 공간인데 그런 공간이 아이러니하게도 노인들에게는 모여갖고 서로를 위로하는 공간이거든. 같이 모여갖고.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하죠. 자기를 소외시킨 곳에서 자기의 치유를 받는 그런 역사적 공간의 설정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태리 복덕방이 나오면 그 문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봅시다. 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아까 말했다시피 안철 씨가 이제 평소 자기 딸한테 이제 경제적인 걸 다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나쁜 딸이 어쩝니까? 찌끔찌끔밖에 돈 안 주죠. 나쁜 딸이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뭡니까? 그 투자 소식을 들어갖고 이제 혹해갖고 이제
자기 아빠를 믿기로 해보죠. 더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결국 이제 사기당해갖고 더욱더 이제 아빠를 개무시하죠. 갖고 이제 결국 죽고 나서 이제 이 박희환하고 서참이가 이제 이 딸인 안경화를 협박해요. 네가 살아생전에 이 지금 안경화가 이제 교수거든요. 그래가지고 네가 살아생전에 무용과 교수야. 그래고 이제 살아생전에 아빠한테 한 일을 다 폭로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타협해 갖고 장례식을 거나하게 해줍니다. 네. 자기 어떤 사회적 권위와 뭐 체면을 잃지 않기 위해서. 뭐 이런 것도 좀 씁쓸하죠. 그죠? 가봅시다. 철서. 앞집 판장 밑에서 물 내버린 소리가 났다 했죠. 그래서 주먹구구에 골똘했던 안초시에게는 놀라운 폭음이었던지 다리 부러진 돋보기 너머로 모이를 쫄은 닭의 눈에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안초시가 닭의 눈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 지금 뭡니까? 뭐 먹이를 노리는 것 같은. 이게 이제 그 안초시를 희화화하고 있어요.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고 있어. 사실 작가는요, 안초시도 풍자의 대상이거든요. 왜냐면 뒤에 보면 물질주의에 치우친 존재거든요. 그래서 작가는 이 안초시를 풍자하다 보니까, 비판하다 보니까 이렇게 희화화하고 있고요. 수채구멍, 이 하수구 구멍이야. 그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버리는데, 그죠? 그 수채구멍을 들여다본다. 그러다 보니까 앞집에 있던 그 물이 내려오면서 거기에 휩쓸려 나오는 것이 호박꼭지 등등이 내려왔어.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서 안초시가 녹두 빈자떡을 붙이는 계록은 흥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기억 부분이 있죠. 기억 부분에 이제 여러분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 보여요. 어디에 보냐면 안초식의 놀랄만한 폭음이었던지 이거 작가의 생각이거든요. 또 안초식 행동 보니까 놀랄만한 폭음이었나 봐. 그죠? 그래서 지금 작가 판단하고 있죠. 그럼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 있는 부분인데 그게 뭐겠습니까? 서술자 직접 개입이 6가지 있죠. 그중에 아마도 안초식은 놀랄만한 폭음이었나 보다. 는 거니까 놀래나 보다. 인 거니까 뭡니까? 근데 이제 놀래갖고 그 닭에 놀래가지고 수치꿈을 내다본댔잖아. 그러면 그렇게 내다본 이유가 뭡니까? 놀랬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인물행위, 동기의 서술자의 직접 개입입니다. 그 6가지 여러분 기억나죠? 또 해줘야 돼요. 매번 해줘야 합니까? 인물심리 강조, 작가심리 강조, 인물행위 동조, 인물행위 동기, 독자의 흥미 유발, 그 다음에 추가 정보 제시 6개 있었잖아요. 그중에 여기는 인물이 왜 그런 행동을 했냐 놀랬기 때문이다 라는 거니까 인물행위 동기를 말하는 부분이죠. 그죠? 한 5, 6년째 안초시는 말끝마다 젠장 아니면 흥하는 코웃음을 잘 붙이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소수자 직접 개입이죠. 이거 뭡니까? 요즘 안초시가 요즘 들어 부쩍 또 젠장을 많이 붙인대 라는 거죠. 이건 추가 정보 제시죠. 그럼 왜 이렇게 흥하고 젠장을 쓸까요? 이 흥이나 젠장은 부정적 태도야. 그죠? 자꾸 뭐든지 흥하고 젠장 이런다고.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안초시가 자기 삶에 별로 만족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뭡니까? 안초시가 가난한 삶으로 인해서 뭡니까?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거죠. 자기 딸한테도 그렇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젠장 이런 거죠. 추석이 벌써 내일 모레지? 젠장. 왜 젠장을 합니까? 추석이 내일 모레이지만 민족의 대명절이지만 곧 돌아오죠 우리 추석. 근데 불구하고 뭡니까?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어. 딸은 자기를 기무시하고 그죠? 그게 따뜻한 명절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젠장이 붙는 거죠. 아주 저도 모르게 입맛을 하셨다. 기름내가 코에 풍기는 듯 대뜸 입안에 침이 흥건해지고 웬 전 냄새니까. 오늘 전 프레임이네요. 아 화장과도 전인데 여기 전이네. 그죠? 그래서 녹두 빈자떡 하는데 이 빈대떡을 붙이는 건데 이제 그 냄새가 이제 뭐 전 냄새 같이 비싼 날 거 아닙니까? 기름을 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전에 괜찮게 지낼 때 풍신이 하던 것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아레민니가 송곳국 끝같이 날카로워짐을 느꼈다 했죠. 그러니까 이가 아픈 고통 사라져 버렸어. 이 냄새 때문에 음식 냄새 때문에 안초시는 그 날카로운 이를 빈 입인 채 빠드득 소리 나게 한번 물어보고 고개를 들었다. 왜 이를 빠드득거렸을까요? 그건 뭡니까? 자기 삶에 대한 어떤 뭡니까? 부정적 태도죠. 이것도. 하늘은 천리같이 였는데 조각구름들이 여기저기 널렸다.
자, 이거 뭡니까? 이거 초점화 기법이죠. 이건 쉬운 건데 초점화 기법 세 가지 중에 시선 초점화 기법이죠. 지금 그 작가가 이 안초시의 눈을 바탕으로 해 봅니까? 하늘을 보고 있죠. 어떤 구름은 깨끗이 발에서 말린 옥양목, 옥양목은 옥감이야. 말린 옥감처럼 흰 빛이 눈이 부시다. 안초신인의 자기의 때 묻은 적삼 생각이 났다. 그래갖고 소매를 내려다보는 그의 얼굴은 날래, 금방, 날래, 빨리, 날래, 들리지 않는다. 계속 소매를 보고 있는 거야. 거기는 한 조각에 녹두 빈자나 한 잔의 약주로서는 어쩌지 못할 더 슬픔과 더 고독함이 풍겨 있는 것 같았다 했죠.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그 때 묻은 적삼에. 왜요? 딸이 안 사줘 옷을. 갖고 때가 쩐 옷을 입고 있는 거야. 헤어진 옷을. 그죠?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슬픔이 생기는 거죠. 혹혹 소매 끝을 불어보고 손끝을 튀겨보기도 하다가 목침을 세우고 다시 눕고 말았죠. 자, 중략 이후야. 그러니까 중략 이후부터는 이제 안경화가 이 안초식이 어떻게 되었나가 나와 있죠. 얘야, 얘. 낡은 솜이 대그런지 삭바느지 대그런지 가지솜이 모두 치어서 어떤 애 호도시야. 이거 뭡니까? 이 솜이 한 곳에 몰려갖고 어떤 곳은 그냥 뭡니까? 그냥 껍질만 있다고. 솜이 골고루 퍼져 있어야지 따뜻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한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호도시란 거죠. 암만 해도 사스를 셔츠를 한 벌 사 입어야겠다. 딸의 눈치만 보다가 말했어. 어련히 사드리려고요. 다른 대답은 시원스럽게 했으나 샤스는 그의 겨울이 다 지나도 구경도 못했어. 게다가 앙금다리 고치겠다고 돈 1원만 달라고 해도 굳이 1원짜리 바꾸다가 50전 한 입만 주는 거야. 안경은 돈을 좀 주무르던 시절에 장만한 것이라 비싼 거였어요. 그러니까 안추시도 한땐 잘 나갔어. 그죠? 그때 장만했던 비싼 안경이었어. 그 태만 해도 5, 6만 원 넘은 거, 5, 6원이 넘은 거라서 50점만 원 택도 없어. 50점짜리 다리도 있지만 그런 거 살 바에는 조촐한 것을 택하던 초시의 성미라 더구나 면상에서 얼굴에서 짝짝이로 드러나는 것을 사기가 싫어했어. 맞죠? 50점 갖고는 마음이 드는 걸 못 사. 왜? 이 안초시는요. 금방 읽었던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성격이 있어요. 체면과 격식을 중시하는 인물이야. 그래서 인물의 성격 뭡니까? 간접 제시야. 제 매번 해주고 있죠. 여러분 매번 소설을 분석할 때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 갖고 인물 성격부터 분석해야 돼요. 아시겠죠? 여기서 이제 체면을 중시하는 안초의 성격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체면 구길 바에는 아예 안 살았다 이거야. 그죠? 차라리 정의 높은 채 쓰기로 하고 50전 담배값으로 나가 버렸다. 왜 안 근데 안 고치냐고 하니까 그냥 흥 하면서 오니까 말을 안 했어. 딸에 대한 불만이죠. 딸은 며칠 뒤에 또 50전을 줬어요. 아, 그럴 거면 1원은 줄 것이지 한 번에. 아버지 보험료만 해도 한 달에 3원 80전씩 나가야 했죠. 근데 여러분 이 보험 누구를 위해 쓴 겁니까? 지를 위해 쓴 거야, 지. 왜? 아빠 죽으면 사망보험 달라고. 그럼 안초시를 위한 겁니까? 아니잖아. 지 위한 거잖아. 이렇게 생생되고 있죠? 안초시가 어이가 없죠. 그럼 안초시가 뭐라 합니까? 했다. 보험이나 타먹게 어서 죽어달라는 소리가 들렸다. 그게 나한테 뭔 상관 있냐? 아버지 위해 들었지. 누구를 위해 들었게요, 그럼? 했죠. 지를 위해 들었지. 사망보험인데. 초시는 정말 날 위해 하는 거면 살아서 한 푼이라도 더 다오. 죽은 뒤에 내가 알게 뭐냐. 소리 나온 것을 억지로 참았어. 50전이면 왜 앙대를 못 고치세요? 초시 설명하지 않았다. 지금 아버지가 좋고 낮은 걸 가리실 처지예요. 그러나 50전은 또 마코, 또 담배값으로 나가고 말았어. 이 마코는 일제강점기 담배거든요. 그래서 시대적 배경을 알 수 있는 소리죠. 이러기를 아마 서너 번째 했어. 자식도 소용없어. 더구나 딸 자식. 그저 내 손에 돈이 있어야 했죠. 이렇게 초시는 돈의 중요성을 날로 날로 더욱 심각하게 느꼈다 했죠. 이게 물질 만능주의죠. 돈만 가지면야 참 좀 좋은 세상인가. 심심해갖고 운동 삼아 좀 나다녀 보면 거리마다 짓는 게 고층 건축이야. 또는 그림 같은 문화주택이야. 이 문화주택도 일제강점기 시대를 드러내고 있죠. 또 미끈미끈한 자동차가 있어. 그게 소리를 꽥 지른다 했죠. 이거 의인법이죠. 자동차가 소리를 지른 게 아니라 경적을 울린 거죠. 그죠?
그러다 보면 운전수는 눈을 부릅떴고 그에 대한 금시계줄이 번쩍거리는 이 금시계줄도 뭡니까? 물질주의를 상징하죠. 살찐 중년 신사가 빙그레 웃고 앉아있는 것이었다. 애순이 내일 모레 젠장할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이는 이렇게 많이 들었는데 뭡니까? 찢어지게 가난하게 산다 이거죠. 초신 늙어가는 게 원통하였다. 어떻게 해서나 더 늙기 전에 적게 돈 10,000원이라도 붙들어가지고 내 손을 다시 한번 이 생각 줘서 한번 다시 한번 제기해보고 싶었어. 근데 결국은 실패해요. 자, 그 다음 작품은 타범석 희곡계의 2인자. 이분도 엄청난 분이에요. 물론 저는 있잖아요. 1순위로 만약 희곡이 나온다면 이강백을 단연코 1순위입니다. 이강백 레전드 작가예요. 이강백의 작품 세계를 극복할 수 있는 현재까지의 극작가는 없어요. 전무후무한 작가야. 엄청 작품 한 개 한 개가 다 주옥 같은 작품들이고 시대의 부조리를 꿰뚫는 비판 작품을 많이 남겼거든요. 근데 무조건 이강백이 나와야 돼요. 희곡을 낸다면. 근데 그 이순이 나온다면 차범석이야. 이강백을 바짝 추격하는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강백은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워낙 작품도 많이 남겼고 작품 한 개 한 개가 고도의 표현 기법을 모두 쓰는 거라서 최고 작가 중에 한 명으로 제가 인정하는데 차범석 못지않게 합니다. 이강백급은 아니어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차범석은 어떤 걸 많이 썼냐면 얘들아 공교롭게도 전후 작가야. 자, 오늘 하는 건 전후 희곡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오늘까지 하면 총 5편의 전후 작품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야. 맞죠? 이 태양을 향하여 작품 어떤 작품이냐면 전쟁 후에 방황하는 우리 민족의 모습을 표현한 거야. 한 가정을 통해서. 한 가정을 통해 갖고 우리 민족이 전쟁 후에 이런 경제적인 궁핍과 방황을 겪었다를 잘 표현한 작품이 바로 태양을 향하여입니다. 그다음 이 태양을 향하여는 차범석의 불모지를 개작한 작품이야. 불모지를 더욱더 업그레이드한 작품이라고. 맞죠? 다듬은 작품이야. 그래서 더욱더 문학성도 뛰어나졌고 의미 있는 작품이다. 해서 여기 나와 있고요. 차범석은 목포 사람이에요. 우리 저번 시간 누구 했습니까? 우리 승욱이성, 김승호, 순천 사람. 오늘 목포, 애양심. 맞죠? 우리 전라도에 문인들 많이 있습니다. 맞죠? 이총 작가도 이쪽 분이에요. 저는 장흥 분이에요. 저는 장흥인가 아무튼 이쪽 분이야. 맞죠? 우리가 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라도에 유명한 문인들이 나와줘야 하는데 서울 중심가에 새로 들어선 고층 건물 사이에 위치한 구식 홀레용품점과 살림집을 겸한 최노인의 낡은 기와집에 신부용 홀레독을 찾는 손님이 온다 했죠. 그러면 이거 오랜만에 봅시다. 고층 건물 이건 근대적 가치거든요. 반대 뭡니까? 낡은 기와집이죠. 이거 뭡니까? 전통적 가치죠. 어떤 정근대적 가치죠. 자, 이렇게 서로 대조되고 있죠. 그러면 제가 말했던 공식 있죠. 이분법적 구조, 이항대립항의 구조가 보이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어느 날 이제 신부용 홀레독을 찬성이 왔어. 뭐 내용 봐서 알겠지만 뭐 구식 홀레 도구를 사러 온 게 아니라 비리러 온 게 아니라 그 신식 면사포, 그죠? 서양식 그 결혼 용품을 사러 왔거든요. 글쎄 친구가 오늘 4시에 결혼식을 올리는데 신부께서 A장 있는 것은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제 생고집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에 앉은 먼지를 떨며 그래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걸 알 수 있죠. 닦아놓기라도 좀 하지. 그러실 테죠. 예식장에 있는 물건이라고 다 좋을 리가 있나요? 역시 물건은 속을 아는 집이라야지. 지가 좀 전문가라 이거야. 하면서 상대 뚜껑을 열어요. 눈이 휘둥그레지며 아니 이건 근데 이 논란이 뭡니까? 어이없는 놀라고 당황한 거야 지금. 이 어떤 이 가치 놀린 게 아니라 그다 최노이는 근데 이게 가치 놀란 줄 알고 쪽지를 조용히 들어서 보이며 어떻습니까? 이 적두리는 서울장 안에서도 우리 집만이 보유한 가장 레어템이 희귀템이에요. 그만하려고 하는데
드디어 웃음을 터뜨리며 헛 했죠. 이때 이 웃음 뭡니까? 비웃음이죠. 조소예요, 조소. 무슨 용인지 모르고 왜 그러십니까? 배를 뒤었자면 그게 약간 불쾌한 트로 촉촉tul이죠. 내가 언제 그걸 신부가 쓰는 거라고 했잖소. 내가 말한 건 면사포예요. 아 지금 세상에 족들이 쓰고 시집가는 처녀가 있답디까? 최신식 나일론 면사포에 드레스를 입는 법이지 누가 이런 시골뜨기 같은 했죠. 그 여기서 대조고 있지 선우가. 쪽두리는 전통적 가치, 그러니까 나일론 면사포는 근대적 가치 또 대조되고 있죠. 그래서 이 작품도 얘들아 아까 전후 프레임도 있지만 이 프레임도 노년 프레임이야. 노인 세대가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지 못해갖고 시대에 뒤떨어져갖고 청년에게 지금 무시당하고 웃음거리로 지금 되고 있어요. 맞죠? 그런 모습들이 이제 보여서 우리 이감은 이 가와 나를 그렇게 노년 프레임에 연결한 거야. 근데 이 차범석은 전후 프레임, 이 전후 희곡을 잘 쓴 작가 중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전쟁 후 프레임 연결도 좋습니다. 맞죠? 신식 결혼했을 것이라고 말할 일이지 하면서 뚜껑을 거치게 닫는다. 화가 난 거죠. 그럼 면사포는 없어요? 화를 참으며 젊은 양반, 아 누굴 놀리러 왔어? 이때 어머니가 심상치 않은 공기를 알아차리고 서서히 다가온다. 무슨 말씀 그렇게 하십니까? 아 눈이 있으면 봐서 할 일이지. 아 우리 집 와서 나일론 면사포를 찾게 되었어. 이 청년이 잘못했죠. 낡은 기아제 와갖고 신식 면사포를 산다는 게 빌딩에 말이 안 되죠. 청년 멸시하며 무시하며 아니 없으면 그만이지 웬 찍자가 찍자야. 재수없게. 이 찍자는 괜하게 트집 잡는 거 시비 터는 거 그걸 찍자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왜 시비야 그런 뜻이야. 원선을 높이며 애끼 오래자식 같으니 위 앞에서 안 불어주둥이를 하며 청년이 사태질한다. 어머니가 뛰어온다. 영감 왜 이러세요 손님에게. 아니 홍구성이 와서 홍구는 이제 결혼용품을 빌리는 곳이죠. 홍구를 빌리자는 게 뭐가 잘못이오? 아 그럼 숫제 처음부터 저 간판 떼버리지. 나 원 기가 막혀서 하며 눈알 아래로 굴리고 옷깃을 여몄다 풀었다 한다. 옹깃집에 와서 쌍화탕을 찾는 격이지. 이때 옹깃집은 그릇집이야. 그래 아들어 신식 나일론 면사포 내놓으라고. 없으면 그만 아니오. 흠 세상에 하며 휙 나가버린다 했죠. 근데 여기서 오늘 또 신박한 거 하나 알려줄게요. 이 차범석 이것도 잘 쓰는 작가인데 자 여기 보면 최노인 그 다음에 청년 근데 어머니 있죠. 구체적인 이름이 등장 안 해요. 그죠? 그걸 느꼈습니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익명성이라고. 익명성을 사용하는 이유는 어떤 게 있냐. 첫 번째 인간 소외를 강조하기 위해서요. 이름을 몰라. 그죠? 또는 대화의 단절. 이런 익명성을 드러내는 경우에는 대화가 잘 안 돼요. 요즘 보면 지금 노인하고 청년도 지금 대화가 지금 안 되죠. 서로 같이 날라갔고. 그 세 번째로 개인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문제. 그러니까 이 채노인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모든 노인 세대에게 있는 이야기라고. 맞죠? 그럼 보편적인 내용을 다룰 때 또 역시나 익명성을 사용해요. 맞죠? 그리고 익명성 효과도 이거 알아도 세 가지. 보석방. 자, 그럼 여기서 말할게. 그러면 있잖아. 여러분 이 생각도 해봐야 돼요. 아까 이제 이태의 복덕방이 자본주의의 공간이어서 아이러니하게도 자본주의에 소외된 인간들이 이 자본주의의 상징인 공간에서 치유받고 있잖아. 그런 아이러니함을 강조했는데 기본적으로 왜 복덕방이라는 직업이 등장하고 있냐는 거죠. 가와나가. 그 이유는 복덕방 자체가 아까도 말했지만 자본주의 상징한다는 건데 왜 복덕방이 자본주의 상징하냐. 그건 뭐냐면 기존에는 이게 중요합니다. 땅과 집을요. 이 물질적 수단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집은 그냥 사는 곳이었고요. 땅은요. 내가 뭔가를 재배하고 먹는 공간이었지 돈을 벌기 위한 공간이 아니었어. 재테크 공간이 아니었다고.
원래 땅과 집의 본래 가치는 내가 살거나 내가 농작물을 기르는 곳이지 돈 벌기 위한 장소가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이 복덕방이라는 직업 자체가 상당히 물질주의적인 직업이에요. 맞죠? 기존의 전통 가치를 모두 다 뒤엎어버리는 그런 어떤 직업 중 하나라고. 그래서 복덕방이 되시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그렇게 땅과 집을 어떤 물질의 수단으로 삼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직업 중에 하나로 이 차범석하고 이태준이 본 거죠. 그래서 그 많은 직업 중에서 이걸 제시한 거야. 이게 문학을 읽는 정교함이에요.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사실은. 그죠? 근데 여러분이 문학을 저처럼 전공할 것도 아니고 하니까 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다 정도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복도방 이제 엄마 이제 유형에서 땅 팔려고 하죠. 아, 집 팔려고 하죠. 자, 어떻게? 이 집을 파실 생각은 없으시겠죠? 그건 또 왜요? 제 옆집은 참 잘 팔았죠. 하면 옆집을 가리킨다. 누가 샀어요? 화상에는 부자죠. 영산에 공장이 둘에다가 수색에도 이 수색이란 지역에도 땅이 몇천 평이 있다나 봐요. 부자예요. 그 사람이 샀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유의하죠. 왜 여기서 화상현은 익명성이 안 쓰였을까? 유일하게 익명이 아니에요. 이름 나와 있어. 자, 왜 익명성이 없냐면 그놈입니까? 이 사람이 소외된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주류야, 주류. 그 시대의 기득권층이라고. 그러니까 이름 제시한 거야. 맞죠? 이렇게 소설이라는 게 정교한 게 사실은. 그런 사람이 왜 이런 골목으로 이사 올까요? 이사하려고 산 게 아니라 저걸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5층 집을 짓는데요. 예, 5층입니다. 5층. 요즘 돈 있는 사람에게 땅을 사갖고 집을 지어갖고 세를 주는 일이 제일 튼튼한 벌이니까요. 돈벌이니까요. 집이나 땅이 돈벌이로 쓰이고 있다고. 그리고 그걸 중개하는 인물이 복덕방. 맞죠? 자본주의 상징. 역시 그렇군. 흥미당기는 듯. 아, 그래서 말씀이야. 아, 저 집터에 5층 집이 서게 되면 이 집은 영락없이 남의 집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낙수물, 떨어지는 물 맞는 시세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어? 했죠? 이때 낙수물 맞는 시세는 비유적 표현이죠. 그럼 원가는 뭡니까? 곤란한 처지. 그죠? 초라한 처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어? 그래 지금이라도 파는 게 좋을 거라는 옳은 말씀이야. 아, 매사는 때가 있었죠. 만약에 그 집이 선 다음에 이 집 팔게 되면 지금 시세에 비해서 형편없는 값밖에 못 받을 테니 웬만하면 지금 헤헤헤 하고 있죠. 어떻게든 구슬려 갖고 팔게끔 하려고 이제 그런 어떤 속내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투자품보다 상당히 만족했어요. 이태준도 근데 이태준 만약 일제강점기 프레임을 몰고 왔으면 제가 실망했을 건데 뭐 이건 그러겠습니까 설마. 노령 프레임 접근해갖고 문제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노인 대 소외 너무 좋았어요. 자, 그 다음은 우리 이제 성훈이가 물어봤는데 성훈이가 참 심취해서 잘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더니즘 물어보더라고요. 모더니즘. 근데 김강규라는 작가는 모더니즘 작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간 소외라든지 또는 감정을 절제한 작품이 많이 있어요. 꼭 모더니즘 작가만 그걸 하는 건 아닌데 유독 모더니즘 작가들은 무조건 그거예요. 무조건. 예. 그냥 심지어는 김강균의 추일서정 보면요. 외로움이 표현돼 있어요. 근데 불구하고 감정을 절제했다. 이렇게 한 게 답이었거든요. 지금 미스테리야. 그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문제가 그게 정답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 김강균이나 김기림이나 오늘 하게 되는 정지용이나 모두 모더니즘 작가라고 해서 제가 일전에 강조했던 거 기억나시죠? 물론 지금도 1순위는 서정주, 2순위는 박재상, 그죠? 3순위는 청록파, 4순위가 모더니즘이지만, 그죠? 그래도 이제 어찌됐든 간에 그 많은 현대 시인들하고 500, 600명도 되는데 그중에서 몇 명 고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사실은.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모더니즘도 우리가 지평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물론 제가 아까 거론됐던 인물들이 공부되었다는 가정하에 아직도 박목걸이 또는 조지훈이 박두진이 어떤 자연을 표현하는지 모르면서
근데 오늘 또 이게 뭐 하면 나왔으니까 지금 정기용 공부한다. 이건 아니고. 알죠? 하나도 제대로 하는 게 없으면서 뭡니까? 딴 것만 욕심내면 남는 게 없어요. 알죠? 근데 그게 되면 정기용 공부해야죠. 모더니즘. 자, 모더니즘 특징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감정의 절제야. 그래서 오늘 작품 보면 알겠지만 감정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모더니즘 작품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모더니 나오면 이번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어려울 거야. 그래서 하도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그 수능을 이제 쉽게 내라고 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모더니 작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아, 나와야 하거든요. 나올 텐데 근데 좀 시기가 시기인지라 모더니 작품은 엄청 어려워요. 감정이 안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가 회화쥐 있죠. 그림을 그려 머릿속에 그 그림에서 떠오르는 정서를 추론해야 돼. 물론 모든 MC 대부분이 다 외로움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인간 소외를 다루고 있거든요. 모더니즘은 또 자본주의의 인간 소외를 다루기 때문에 의무라고요. 좀 어둡고요. 좀 슬프고요. 막 그래요. 그 프레임을 보면 되긴 되는데 어찌되었건 좀 어렵습니다. 맞죠? 그래서 좀 낫다. 확률은. 봅시다. 제목 정지용의 석류죠. 석류. 그죠? 그럼 석류를 보고서 시를 쓴 거거든요. 근데 이 석류 이 시가 주제가 뭐냐면 그 여기 보면 아씨가 나오죠. 아씨. 그래서 이 아씨에 대해서 뭡니까? 그 그리워한 내용이야. 그럼 제목은 석류야. 이게 뻥치는 거죠. 아니 석류라는 과일이 어떻게 작은 아씨가 연결되냐 이거죠. 그래서 모든 작품이 좀 어려워요. 봅시다. 장미꽃처럼 곱게 피어가는 화로의 숯불했죠. 그래서 시조가 지금 뭐라고 있는가 잘 봐야 돼. 시는요. 기본적으로 시를 분석할 때. 그럼 시적으로 지금 화로에 있는 숲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계절적 배경은 겨울이겠죠. 그죠? 겨울이야 겨울. 겨울에 화로에 숯불이 지금 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빨개. 그 장미꽃처럼 곱게 피어간다 표현했죠. 입춘 때 나왔네. 입춘. 그러니까 이제 봄이 딱 이제 된 거죠. 막. 근데 알다시피 그럼 봄이 막 돼도 입춘 되어도 봄이 된 거라고 하지만은 여전히 춥죠. 그죠? 입춘 때 밤은 마른 풀을 사르는 마른 풀을 태우는 그런 풀 냄새가 난다 했죠. 냄새니까 후각이죠. 지금 아무것도 없어. 뭐야 이게 주제가. 그죠? 전혀 알 수 없어 아직은. 그냥 시조가 가지고 화로의 숲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타는 냄새가 풀 냄새 난대. 아직은 몰라. 그 다음 봅시다. 한겨울이 지난 석류 열매를 쪼개가지고 빨간 석류 알죠? 그죠? 그 쪼개갖고 홍보석 같은 알. 왜 홍보석 같은 알입니까? 석류가 빨가니까요. 그죠? 그 알을 한 알, 두 알 맛본대. 역시나 주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석류 맛봐서 못 전다고 주제가. 그죠? 이게 모든 작품의 특징이에요. 계속 봐야 돼. 계속 읽어보자. 투명할 생각. 자,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갑니다. 드디어 이제 좀 들어가요. 엉뚱한 말 하고 있다가. 이 투명한 애생각을 했는데 생각이 투명할 수 있냐? 없지요. 이거 추가구죠.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근데 왜 투명한 애생각이 있을까? 투명해. 희미하다는 거야, 희미해. 옛 생각이다 보니까 이게 가물가물거려. 그걸 작가는요, 투명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맞죠? 였다고. 희끄무리하다고. 맞죠? 그 투명한 옛 생각. 새로운입니다. 새로운 씨름의 무지개였죠. 자, 무슨 말이냐면, 옛날 생각하니까 갑자기 시름이 생겼어, 시름이. 고민 생겼다. 맞죠? 새로운 고민이 생겼어. 근데 고민의 무지개였죠. 고민의 무지개. 그지? 그럼 이제 무지개의 여 있으면 뭡니까? 번호법, 영탄법, 말을 건네는 어투죠. 그죠? 무지개예요. 그죠? 근데 실험의 무지개겠죠. 그럼 실험의 무지개니까 역설법이죠. 그죠? 고민이 고민인데 무지개래. 금붕어처럼 어린, 여릿여릿한, 선명하지 않은 느낌이었죠. 근데 이 느낌도 실험이야. 그럼 여기까지 정리해볼까 얘들아? 시적하지 않은 숯불을 보고 있어. 그리고 풀릿한 냄새를 맡고 있어. 그러고서 석류열배 쪼갰어. 그 알을 보니까 문득 옛날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고민이 갑자기 떠올랐어. 고민이. 시름이. 맞죠? 근데 그게 시름의 무지개라 했어.
그럼 마냥 그게 고통스러운 실험 걱정 아니야? 그럼 도대체 뭘 걱정하냐? 알 수가 없죠? 그럼 그 다음 연을 봐야 돼. 알죠? 모든 작품 이렇게 분석해야 합니다. 선생님처럼 추리하면서 이 열매는 지난해 때 작년에 10월 상달에 그죠? 음력 10월이죠. 우리 둘의 조그만 이야기가 비롯될 때 익은 것이었으니 이제 좀 감이 오죠. 좀 감이 와요. 이 성류를 보니까 옛날에 함께했던 연인에 대해서 지금 추억이 떠올랐구나. 그리고 그럼 실은 뭐겠습니까? 그 여자와 관련된 실험이겠죠. 걱정이겠죠. 그지? 그래서 이때 조그만 이야기가 비롯될 때 익은 것이니 했죠. 그래서 이때 성류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과거 회상의 매개체죠. 이 자기의 과거의 연이 떠오를 수 있게끔 해주는 어떤 뭡니까? 일종의 과거 현재를 연결하는 매개체 되는 거죠. 그죠? 좀 이제 감이 왔어요, 이제. 작은 아씨야 했죠. 돈없보 연탄 말을 건네는 어투죠. 작은 아씨야, 내 사랑하는 여인아, 가녀린 동무야, 친구야. 남몰래 깃들어진 네 가슴에 졸음을 졸고 있는 옥토끼가 한 쌍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의 가슴 속에 내가 지금 뭡니까? 깃들어져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있다는 거야. 서로 사랑하는 사이. 근데 자기가 시적하다가 졸음을 졸고 있는 옥토끼래. 옥토끼. 토끼는 토끼인데 옥토끼래. 그죠? 그러니까 자기를 옥토끼라고 한 건데 토끼는 여러분 보통 뭡니까? 좀 순수하지만 여린 존재야. 이게 시적화된 자신이 뭡니까? 순수하고 여린 존재래요. 그죠? 그럼 지금 작은 아씨의 마음속에 지금 들어가 있어. 남몰래 깃들어져 있어. 그래서 옛 연못 속에 헤엄치는 흰 고기에 손가락 했죠.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지금 손가락이 하얀 손가락이 보이는데 떠오르는데 그 하얀 손가락의 모습이 마치 연못 속에 헤엄치는 흰 고기 모습처럼 보인대. 그러니까 흰 고기가 은유법이야. 원간이 뭡니까? 손가락이야. 맞죠? 외롭게 가볍게 스로 떠는 은실은실했죠. 또 역시 뭡니까? 석류를 까는 손가락. 그죠? 자기 손가락을 은실로 표현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할 게 이때 이 손가락은요. 여인의 손가락이 아니라 자기 손가락이에요. 자기 손가락. 그죠? 그래서 자기 손가락이 흰색이었던 손가락이다. 그걸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외롭게 가볍게 스로 떤대. 그러면 우리 산이 입장에서는 선생님 외롭다 있네. 감절제 안 됐네 했는데 그래도 감절제 됐다고 해야 돼요. 맞죠? 왜냐하면 이게 외롭게 가볍게 떠는 게 내가 아니라 엄밀히 내 손가락이거든. 손가락이 떠요. 손가락이. 그죠? 그래서 뭡니까? 이 십자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죠. 왜? 내가 사랑했던 작은 아씨와 지금 함께 있지 않으니까. 작은 아씨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고 있어. 그죠? 나랑 사랑했던 작은 아씨를 걱정하면서 그 생각하면서 뭡니까? 이 석류를 깐 손가락이 떨리고 있어. 흰 손가락이. 맞죠? 그럼 이때 이 흰 손가락도 이 흰색이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면 순수, 슬픔, 이별한, 나약한 의미하거든요. 결국은 작가가 지금 이 시적 화자가 지금 순수하지만 여린 존재라는 걸 자꾸 부각하고 있어. 왜 순수하면서 여리냐면 사랑을 하니까 순수한 거고요. 그리고 사랑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고 있으니까 여린 거야. 알았죠? 아, 아. 영탁법이죠. 성유화를 아라리 비추면서 신라의 천년에 푸른 하늘 꿈꾸노니 했죠. 갑자기 뜬금없이 신라 천년이 나왔어. 자, 이제까지 나라 중에서요.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가 신라입니다. 조선도 기껏해 500년 망했어요. 고려도 한 500년 가까이 했어요. 근데 신라는 1000년 동안 있었거든요. 그러면 신라 천년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갑자기 왜 신라가 갑자기 왜 나와요? 이거 어떻게 연결해야 돼요? 그녀와 나의 사랑이 신라 천년처럼 영원히 하기를 뭡니까? 꿈꾼다고. 맞죠? 지금 비록 헤어져 있지만 어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작은 아씨를 그리워하고 걱정하면서 그 여인과 나의 사랑이 신라천처럼 영원했으면 좋겠다. 그걸 꿈꾼다고 하면서 끝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만 해석하는 거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상당히 시가 어려워요. 이게 그 시의 의미를 차곡차곡 쌓아가야 돼. 대부분의 시들은요. 좀만 읽어봐도 주제가 이거구나 바로 감지가 돼요.
그 다음부터 뭡니까? 이 시에 쓰인 표현 기법들이 어떻게 주제를 뒷받침하고 있는가 그걸 분석하면서 읽거든요. 일반적인 시를 읽을 때는. 근데 오도님 작품은 안 그래요. 이게 전체적인 구조가 짜임새 있게 엮여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처럼 의미를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추리하면서 읽어야 돼요. 맞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좀 주의해야 하고요. 두 번째 시는 보면 이한진 낙타인데 뭐 이한 작가는 현대 작가예요. 근데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작가는 아니고, 그죠? 이한익 작가는 좀 사물로부터 얻은 어떤 참신한 깨달음 같은 것들을 연결해 갖고 시를 쓴 탁월한 작가이긴 한데, 좀 이제 좀 약간 그 가능성이 낮고요. 근데 표현 기법들이 좀 약간 의미가 있는 게 몇 개 있었어요. 그걸 짚어볼게요. 이한이 낙타죠. 그럼 동물이 나왔죠, 동물. 아까 이제 제목이 중요하다잖아. 그럼 이 낙타라는 동물이 중요한 거야. 근데 낙타는 이제 우리가 좀 10분 양보 인물로 본다면 이 낙타가 누굴 가리키냐면 선생님을 가리켜요. 과거 선생님. 그래서 이 작품은 바로 주제 뭐 제목에서 나와버립니다. 뭡니까? 선생님에 대한 그리움이야. 맞죠? 눈을 감았어요. 눈을 감으면 회상을 시작한 거죠. 어린 시절에 선생님이 걸어오신다. 진짜 걸어오는 겁니까? 아니죠. 어린 시절 선생님이 떠오른다는 거죠. 회초리를 들고 있대. 그러니까 상당히 엄격한 모습이었겠죠. 선생님은 낙타처럼 늙으셨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에게서 낙타를 연상하는 거죠. 연상. 그죠? 늦은 봄 햇살을 등에 띄고서 낙타는 항상 추억을 냈죠. 아까 낙타가 선생님이라고 했잖아. 그 선생님은 항상 과거를 그리워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항상 과거를 그리워했던 선생님이야. 그죠? 옛날에 했죠. 역가지가 회상이야. 과거 회상. 낙타는 어린 시절 선생님처럼 늙었다. 지금 이건 이제 현재 지금 시적 화자는요 동물원에서 낙타를 보는 중이야. 낙타를 보다가 우연히 뭡니까? 낙타를 보다가 저거 어디서 많이 잡았는데 옛날 우리 선생님 하면서 뭡니까? 눈을 감고 과거 선생님 떠올렸던 거야. 맞죠? 다시 현실 돌아왔어. 나도 따뜻한 봄볕을 등에 지고 있죠. 자 이거 뭡니까? 자 이거 중요한데요. 낙타하고 선생님하고 동일시했죠. 근데 아까 윗구절에 보면 선생님도 항상 늦은 봄 햇살을 등에 쥐고 계셨지. 근데 현재에 있는 나도 뭡니까? 따뜻한 봄볕을 등에 쥐고 있죠. 그래서 낙타와 선생님과 나를 지금 동일시하고 있어요. 맞죠? 금잔디 위에서 낙타를 보고 있대요. 본다 했죠. 본다. 현장감 생동감 형성. 본다. 내가 이별한 여의어버린 이별한 동심의 애인 이야기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음직한 동물의 오후였죠. 지금 무슨 말입니까? 내가 동물원을 거닐다 보니 뭡니까? 여기저기에서 옛날 소년 시절 때의 옛 이야기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끝난 작품이죠.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겁니까? 옛 이야기가 떨어질 수 있습니까? 옛 이야기가 여기저기 추상적 관념에 구체하죠. 추광구 추상적 관념 구체하죠. 그죠? 여기 떨어진 것은 동물의 오해했죠. 그러면 정리합시다. 이거 동물원 문학적 공간이죠. 그럼 어떤 공간입니까? 추억의 공간이죠. 그리움의 공간이죠. 과거를 그리워하니까 연상하는 공간이죠. 낙타 보고 선생님 떠올리죠. 그죠? 그 오후는 어떤 공간이고 이거 문학적 시간이죠. 역시 똑같죠. 추억한 시간이죠. 그리움의 시간이죠. 연상하는 시간이죠. 이게 이해한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자 고전소설 오늘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있잖아요. 이 작품이 이제 심의의 대간제 목록인데 요게 작년에 순특가 실렸던 문제 작품이에요. 그냥 순특가. 그 심의의 대간제 목록이 상당히 의미 있는 작품이 이것도 하나예요. 물론 이제 고전소설도 이제 제가 늘상 말하지만 판소리계 소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거 보고 있잖아요. 그거 이제 그게 아니면
제가 말했던 것 저번에 말했던 것처럼 가문 소설, 그죠? 소현성록이라든지 또는 창선 가미록 기억납니까? 그런 거 그런 어떤 가문 소설 있죠. 복잡한 인물 관계를 통해 갖고 하는 작품들. 이제 그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오늘 대관제의 목록은 작년에 실렸던 수능특강이고 올해는 이제 수능특강 실리지 않고, 그죠? 근데 그러면 약간의 의미는 있어요. 심의 대관제 목록이. 왜냐면 이게 독특한 설정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고전 소설답지 않은 고전 소설이야. 왜 그냥 봐보세요. 작년에 제가 이 작품 접하고서 와 신박하다 했어요. 게다가 제 문학 강의 어렸을 때부터 들은 친구면 제가 엄청 꿈을 강조하는 작가라 강조하는 선생님이란 거 알 거야. 꿈은요 시험에 나오면 무조건 꿈을 물어보거든요. 꿈의 기능을. 맞죠? 그만큼 중요한 작품인데 이게 왜 일반 소설과 일반 고전 소설 다르냐면 여러분 느꼈을 거야. 나 같은 점이에요. 나가. 이 작품은 고전 소설은 다 전적 작가 시점이에요. 100%. 근데 100%가 아니야 사실은. 이거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심의가 지가 주인공이야. 맞죠? 그 시점 자체가 독특합니다. 고전 소설인데 나가 등장해요. 게다가 작가가 작품의 인물과 동일합니다. 작가도 심의고 작품 속의 인물도 심의예요. 맞죠? 그 점도 엄청 독특한 작품이에요. 맞죠? 그래가지고 이런 독특한 점 때문에 정말 중요한 작품으로 작년에 많이 강조를 했었거든요. 물론 안 나왔지만 그죠? 근데 이제 그게 묘하기 때문에 그다음 이제 이게 몽유로 있잖아요. 몽유로. 몽유로에서 뭡니까? 이 몽유롭계 소설과 뭡니까? 몽자르계 소설하고 구분해야 하는데 이 몽유로는 어떠냐면 있잖아. 이 꿈밖 인물과 꿈속 인물이 똑같아요. 근데 몽자르는요. 꿈밖 인물과 꿈속 인물이 달라요, 달라. 달라. 그러다 보니까 몽유롭게 소설은 보통 주제가 어떻게 되냐면 사회 비판적이야. 왜냐면 현실 속에서 비판을 했던 작가가 인물이 꿈속에서 비판하거든. 근데 몽자는 달라요. 그럼 현실과 연결이 안 되잖아. 다른 인물이니까. 그죠? 그 사회 비판적인 주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꿈속에서 깨달음을 얻거나 아주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어. 근데 이건 지금 대거한테 몽유록이죠. 그래서 사회 비판한 내용이 있는데 어떤 사회를 비판하냐면 시민은 문인이었어. 문인. 문관. 근데 그 당시에 무관들이 많이 좀 이렇게 인기를 막 권력을 다 잡거든요. 그래서 시민은 뭡니까? 그런 현실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문인들의 사회에 있죠. 이상 국가를 꿈꿔요. 그걸 작품 속에 나왔죠. 문인들의 사회. 문인들이 모두 다 한 자리 깨고 있는 거야. 맞죠? 그래서 어떤 꿈이라는 것이 여기서 기능이 뭐냐면 현실 속에 그 뭡니까? 불만족. 그걸 충족하는 거야. 현실 속의 욕구를 충족하는 공간. 맞죠? 그게 이제 대관절 목록의 꿈의 기능입니다. 봅시다, 여러분. 어, 꿈의 기능은 그거고요. 나는 꿈의 역사 속 유명한 무인들이 황제 자리부터 말단 간직의 일까지를 맡아 다시 무인전에 가서 뱃을 받고 천자의 몸으로 옥란 여인과 혼인해서 지내는데 어느 날 김시슬이 천자에게 맞서 반란을 일으켜요. 맞죠? 근데 이 문인들은 뭡니까? 이상적 공간이고 왜 뭡니까? 이 천자가 결혼이라고 하죠. 이거 모티프입니다. 천자가 결혼시키는 것. 이거 우리가 어려운 걸로 무슨 모티프라면 느콤 모티프라고 해요. 저한테 수능 전까지 최대한 많이 모티프를 배워야 한다고 했죠. 이거 느콤 모티프야. 그러니까 전쟁한 내용이야. 그래서 중요한 것만 좀 짚고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천자가 이제 목욕제기 한 후에 이제 장대를 쌓고 나를 제장으로 임명해. 그래서 장군에게 면망구사를 준다 하니까 내가 좋아합니다. 그럼 내가 이제 호언장담해요. 신은 병기가 상속지 못한 것이 들었기에 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했죠. 그래서 무기를 거부하죠. 무기를. 이건 뭐냐면 문인으로서 뭘 비판한 겁니까? 무력을 비판한 거야.
맞죠? 무인이니까 시무인은. 그래갖고 뭐 자기가 이제 굴궁시 있다시피 앉아서도 10,000명 정도 상대할 수 있대. 막 도술 부려갖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아까 앞에서 했었죠. 비현실적 소재. 그래서 기성 형성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 오른쪽 보시면 뭐 전쟁이 신속해야 하니까 바람 불면 풀이 높듯이 난적을 감화해서 제가 천자백성으로 돌아오겠다 해갖고 한필말을 타고 떠나요. 근데 이제 같이 가는 애들이 있죠. 첨두노. 이게 머리가 뾰족한 노예거든. 붓을 의인화한 거야. 맞죠? 무인은 붓이 생명이잖아요. 붓을 들고 가. 그럼 가갖고 뭡니까? 온갖 돛을 불어갖고 뭡니까? 이 적들을 모두 다 항복시켜. 김치습도 항복시키고. 그러니까 쭉 중간부에 오면 김시습이 이렇게 말하죠. 문단 노장의 신공께서 오실 줄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하고 승질 아니니까 천사께서 크게 기뻐해서 상을 내렸어. 그래서 옛날에 기니프랑 오랑캐 기병을 물리친 게 있다고 해도 이런 게 처음 온다 하면서 이제 큰 상을 내렸어. 그래서 A부분 보자. 이로써 나의 명성은 나날 높아지고 천자의 총애가 두터워졌다. 나는 매일 새벽 출근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막 인기를 끌었지만 뭡니까? 또 그런 인기를 끌었다고 해서 뭡니까? 그 공경대보고 만나자고 해도 뭐 사양했다. 뭐 그런 등의 말이 나와 있죠. 근데 그 A분의 끝부분에 뭡니까? 이불은 바람과 이슬을 흡조하면서 하찮은 풍속이 몸에 배어 있어서 나처럼 청렴한 사람은 못사람의 비난을 듣기 십상이었다 했죠. 근데 이 A부분에 체크할 게 두 개 있어요. 일단 내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이런 공을 쌓아갖고 그 다음에 이런 대접받았다는 걸 쭉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 풀었겠지만 이 A에는요. 요약적 제시가 쓰고 있어요. 이 요약 제시가 은근 수능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체크해 놓고요. 또 우리가 또 어떤 걸 또 체크해 놓으면 가면 되냐면 A 끝부분에 이렇게 내가 청렴하면 항상 못살한 비난을 듣기 십상이었다 했죠. 그죠? 이게 뭐냐면 원한돌이 정 맞는다. 그죠? 뭔가 튄 행동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시기질투를 받게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이제 복선입니다. 복선. 복선. 나중에 심의가 다른 사람들한테 모함받아갖고 이 벼슬길에서 물러나는 거 있죠. 그걸 이제 일종의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략 이후에 보면 이제 결국 이제 왕이 부르죠. 탄핵이 왔다고. 그래갖고 뭡니까? 경은 옛날 집으로 돌아가서 내 어명을 기다려라 했어. 그래갖고 리을본에 오면 나는 머리에 섬돌에 부딪히며 하지가 있다 이거죠. 즉 황제와 이별을 안타까워하는 거죠. 그렇게 해갖고 갔어. 근데 이제 어, 재상 이색, 이색도 문인이거든요. 이색 들어왔고 자기는 이제 그 난초탕 있죠. 에 목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내 오장육부를 가른 뒤에 갈아놓은 목을 몇 마를 들이부으면서 40년 기다리면 다시 여기 돌아올 것이다. 네 수명이 40년 남았다 이거야. 그러면서 이제 배가 칼로 찌는지 아파서 문득 잠에서 깨니 했죠. 근데 이 미인 부분이 중요하죠. 자, 내가 꿈속에서 배가 아팠는데 깨어나 보니까 또 배가 아프죠. 이게 어떤 게냐면 꿈과 현실을 연결하는 게 맞죠? 꿈이 아니다. 뭔가 의미가 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끝부분에 보면 사람이 세상 나서 가나거나 포기해 사는 것은 모두 팔자소관이다 했죠. 운명 탓이다.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결정론적 세계관, 운명론적 세계관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치미의 대관절 목록은 여러분 나름 의미 있는 작품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 작품을 막 팔아는 건 아니고요. 그 정도의 어떤 건 없고 여러분이 여력이 되면 꼭 한 번쯤 읽어볼 만한 작품이에요. 의미가 있긴 있어요. 막 강조하고 싶지 않은데 근데 이제 작년에 워낙 좀 의미가 있었고 그 꿈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모티프라든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나름 괜찮은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상 강조하는 고전 소설이 끝났을 경우에 맞죠? 그때 이제 체크할 거지 이걸 이제 막 들이면 안 돼요. 그 이제 이쪽 보면 여러분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 느낌 옵니까? 그 저번 그 모의고 저번 주 모의고사 때 조선시대의 송사한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는요 이 공자님께서 무송이라 죠 무송 되도록이면 송사를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형사와 민사를 같이 처리해버린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그럼 그건 조선시대의 송사제도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지금 조선시대 때의 화폐제도야. 그럼 지금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이 감이 자꾸 역사 분야에서는 조선시대 걸 지금 건드리고 있거든요. 다른 역사도 아니고. 그죠? 그것은 또 뭘 반증하는 거냐? 만약에 올해 이 역사가 나온다면
이제 올해 비문학을 쉽게 내라고 했으니까 쉽게 낸다고 하면 사회 경제 파트를 내기 힘들어요. 사회 경제 파트는 너무 어려워요. 자체가. 수험생이 가장 어려운 비문학 테마가 과학 기술 테마. 과학에서 물리. 그죠? 뭐 기술은 워낙 새로운 이론이 많이 나오니까 어려워 일단.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사회 경제 부분이거든요. 사회 있는 경제 파트. 이 세 개 분야가 가장 어려워해요. 그죠? 근데 그에 비해서 인문 분야에 있는 철학이나 철학도 어려워하는 친구 있지만 그렇게 막 아까 과학 기술이나 경제만큼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인문 분야 상당히 만만하거든요. 근데 인문의 역사는 더욱더 쉽거든요. 그다음 한국사하고 뭐 역사하고 배워갖고 웬만한 역사 지식은 다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배경지식도 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선시대 때의 비문학 쪽으로 지금 이렇게 포커스 잡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맞죠? 그래서 오늘 조선시대 때 이거 화폐제도인데 뭐 별 내용 없습니다. 뭐 한마디 요약할 수 있죠. 뭐냐면 조선시대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저하하고 저하하고 이 조선통보 있죠. 그 저하는 이제 지폐야. 그 조선통보는 동전이야. 이걸 이제 국가가 조정해서 이제 이걸 제조해 갖고 이걸 이제 화폐 경제를 하려고 했거든요. 화폐 경제. 근데 여전히 뭡니까? 여전히 사람들 뭡니까? 사실상 갑자기 뜬금없이 종이 쪽을 하나 갖고서 이게 쌀 한 개, 한 가마니 가치가 있다고 믿겠습니까? 종이 쪼가리인데? 그런 걸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이 종이줄 하나하고 쌀 큰 거 바꾸는 게 말이 되냐. 백성이 못 받아들였어. 그 생각을. 그래갖고 국가는 발전하려면 화폐 경제를 해야거든요. 그걸 상업이 활성화돼. 왜냐면 그 무거운 물건을 들고서 왔다 갔다 하기 힘들잖아. 그러면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화폐 경제가 되면 상업이 발달하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막 그걸 하려고 했는데 계속 실패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뭐냐면 그 다시 면포죠, 면포. 면포가 이 옷감이에요, 옷감. 그 옷감이 그 돈의 가치를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겸용해요. 면포하고 이 저와 조선통을 겸용해. 그러다 보니까 이 조정에서 원하는 화폐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죠? 근데 이제 면포가 이제 엄청 인기를 끌어요. 이 면포 중에 상급이 뭐냐면 상급이 그 오승포야, 오승포. 오승포 35척 정도 해갖고 엄청 긴 면인데 이게 이제 엄청 인기를 끌고 무역도 많이 해요. 이게 풍기 현상이 일어나. 근데 화폐는 많아야 하잖아요. 근데 풍기 현상이 일어나니까 화폐의 기능이 상실돼 버렸어. 오승포가. 그래 나온 게 감승포라고 해갖고 좀 질이 떨어지게 나왔어. 근데 이건 너무나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추포, 추한, 더러운, 추한, 포라고 해서 별로 이렇게 사람 좋아하지 않았어. 근데 워낙 이제 오승포가 귀하다 보니까 그거 갖고 이제 겸용했었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뭡니까? 이 면포가 점차 쇠퇴해갖고 쌀이나 이제 그런 것들 사용하다가 18세기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제 드디어 조선이 원하는 이 삼평통보나 이런 저하가 쓰이기 시작했다. 뭐 그런 내용이야. 별 의미가 없습니다. 뭐 꼬아진 것도 없고요. 그냥 사실이 쭉 나열됐어요. 시간 순서대로.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차곡차곡 정리하면 되는 쉬운 지문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체지방 지문은 뭐 공식도 있어서 뭐 은근 어려워 보이는데 뭐 간단하죠. 뭐냐면 우리 몸에는 저도 이제 이 지문 분석하면서 알았는데 체지방과 제지방은 아니었는데요. 그 두 개로 구성됐대. 그러니까 체지방은 이제 지방 같은 거죠. 그 제지방은 이 지방을 제한 나머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들이야.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그 체지방은요 수분이 거의 없어갖고 전기가 안 통해요. 전기장이 심각한데 이 제지방 같은 경우 전기 잘 통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를 흘려보내가지고 뭡니까? 흘려보내가지고 이 전기가 잘 통하는 부분의 면적이 있죠. 그걸 이제 계산해. 근데 그걸 이제 면적을 보니까 우리가 맨 끝부분에 보면 원통 형태라고 가정해. 원통. 근데 원통에 그 뭡니까? 반지름하고 너비 있잖아요. 이렇게. 둘레. 그 한 다음에 그게 높이 곱하면 그 원통의 크기가 면적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제지방이야. 그럼 그걸 통해 갖고 뭡니까? 나머지 체지방을 구해 갖고 그 몸무게에서 뭐 빼면 뭐 이렇게 나온다. 뭐 그런 식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뭐 이 정도죠. 우리 몸이 체지방과 체지방이 이루어져 있고 체지방을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체지방을 전기를 흘려보내 갖고 구하는데 이 전기가 뭐 계산해 갖고 구한다는 건데 뭐 그렇게 큰 매력이 있는 지문은 아니에요. 게다가 이제 작년에 생물 지문에서 호흡 지문이 나왔거든요. 호흡. 그래서 이제
과학 중에 생물이 나와버렸어, 작년에. 그죠? 그러니까 올해는 생물이 나올 가능성이 낮아요. 낮은 편이고, 그죠? 낮은 편이고, 게다가 오늘 했던 그 체지방 같은 경우는 뭐 여성들에게 좀 의미가 있고, 하지만은 뭐 다이어트 관련해갖고 의미가 있지만, 그렇게 큰 시의성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 내용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논리는 간단해요. 체지방을 구하기 위한 그냥 방법들이거든요. 그 전기를 흘려보내갖고, 전기가 흐르는 부분과 전기가 흐르지 않는 부분의 면적 구해갖고, 뭐 계산한 거라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지문이고, 만약 세 번째 있죠. 이게 이제 의미가 있죠. 뭐냐? 여러분 저번 시간에 그 기억나시죠? 기대 인플레이션. 물론 지금 이제 지금 시의성이 가장 큰 내용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야. 경제. 우리 경제 지금 파탄나게 생겼죠? 지금 중국이 지금 휘청거리고 있죠. 알고 있죠? 중국이 물가가 안 잡히고 있어요. 고물가야. 그 부동산 가격이 엄청 지금 난리거든요. 부동산은 또. 부동산 가격이 또 안 오르고 있어. 맞죠? 부동산이 엄청 침체했어. 중국은. 이래서 중국 망할 것 같아요. 그만큼 중국이 지금 경제 안 좋은데 중국 경제 안 좋으면 우리는 에이 그냥 뭐 중국 뭐 시원 잘 됐다. 안 돼요. 중국과 우리나라는 같이 간 나라야. 우리가 80% 이상을 경제를 의존하고 있는 나라예요. 중국이. 중국 경제 어려우면 우리나라 경제 어려워요. 맞죠?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고 있죠. 그래서 세계 곡물도 지금 곡식값이 엄청 올랐죠. 그러니까 절대 앞으로 우리 물가는요 한동안 안 내려가. 계속 인플레이션이야. 그럼 여러분 미래 세대 지금 사회인들이잖아요. 그죠? 경제인들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너희들이 사실 올해 수능에 가장 의미 있는 지문은 인플레이션 지문이야. 그걸 내야지 맞아. 사실. 그래서 오늘 지문도 뭐냐면 이 경제 관련해 갖고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죠. 이것도 시장 관련된 지문이야. 저번에 기대 인플레이션도 시장 관련 지문이고 이것도 결국 시장 거래야. 맞죠? 그래서 이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 RPM 있죠. 이 개념만 이해하면 끝나는 지문이야. 그럼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이게 뭐냐면 얘들아 우리가 유통업체가 있어요. 유통업체. 제조업체가 있고 유통업체가 있어. 그죠? 그럼 제조업체에서 물건을 팔게 되면 유통업체에서 이제 팔아요. 소비자들에게. 그죠? 근데 이제 이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는 뭐냐면 제조업체에서 가격을 정했어. 가격을 정하면 이 가격을 꼭 지켜달라는 거야. 유통업체가. 그게 이제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조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가격을 100만 원을 정했어. 그죠? 근데 유통업체 이것을 뻥튀기 해갖고 막 200, 300, 400 이렇게 팔아요. 그럼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좀 이제 우린 물건을 이렇게 팔았는데 지금 이렇게 뻥튀기 파네? 엄청 화나겠죠. 열받겠죠. 그래갖고 너희들 우리 제조업체에서 물건 가져갈 거면 이 정도 가격으로 해야 돼? 더 사기치면 안 돼?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재판의 가격 유지행인데 이제 이게 여기서 재판 가격 유지행에서 좀 나간 개념이 뭐냐면 최저 RPM이야. 근데 이 최저 RPM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재밌는 개념이에요. 최저 재판매 가격 유지행이야. 이게 뭐냐면 최저니까 이것 밑으로 떨어뜨리면 된다는 데다. 안 된다는 거야. 이거죠. 이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일단 제조업체 이렇게 가격을 설정해 놓잖아요. 높게. 이 가격 밑으로는 팔면 안 돼. 이 가격 이상을 팔아. 이거잖아요. 최저 RPM이라는 것은. 그럼 유통업체는 좋을까 싫을까? 이 가격 이상으로 팔아는 거니까. 좋죠. 그죠? 이 제조업체가 알아서 보니까 하한가를 정해놓은 거야. 그러면 이 밑으로 소비자를 유혹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거 법으로 보장돼 있어. 법으로. 최저 RPM 법으로 보장돼 있어서 제조업체 100원을 했으면 소비자들이 50원에 살려고 해도 불법이었고 맞죠? 불법거래야. 그래서 그 이상을 사용하니까 유통업체 너무나 땡큐야. 맞죠? 그럼 유통업체가 행복해하죠. 그럼 제조업체가 딜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RPM, 최저 RPM을 높게 설정해 줄 거니까 너희 유통업체는 우리하고만 거래해. 이게 됩니다. 맞죠? 그래갖고 경쟁 업체가 있죠. 경쟁 제조업체를 견제하는 수단이 되게 돼요. 우리가 최저 RPM 많이 줄게. 유통업체야. 우리랑만 거래. 이해했죠? 그래서 누이 좋고 외부 좋고야. 제조업체는 안정적인 유통업체를 확보해야 좋고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제조업체가 가격을 높게 형성해 주니까 땡큐죠. 그러다 보니까 최저 RPM은요. 단점이 뭐냐면
이 제조업체, 유통업체는 윈윈 되는데 소비자들은요 피해를 입어요. 그 여기 나온 표현 있죠. 소비자들의 후생은 감소한다. 됐죠. 이 개념 중요하고 근데 이제 이 질문 재밌는 거 뭐냐면 근데 따지고 보면 소비자의 후생도 결국 증가한다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잘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최저활품이 꼭 이 소비자를 안 좋게 만드는 것 같잖아. 왜냐면 가격 이상으로 팔아야 한다는 거니까. 근데 가격이 높게 형성되다 보니까 유통업체가 소비자에게 뭘 제공합니까? 물건도 팔지만 그 물건에 대한 서비스 제공해요. 서비스. 그죠? 근데 가격을 높게 받으니까 서비스도 좋게 해준다는 거야. 생각해봐. 막 엄청 싸게 팔게 됐어. 그러면 이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내가 남길 게 있어야 되나? 이 서비스를 개떡같이 해주거든요. 아, 우리가 안 그래도 좀 물건도 싸게 파는데 서비스는 막 최고로 해주라고? 너무 억울해. 그럼 서비스 개판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가격을 높이는 최저 RPM은요, 결국 따지고 보면 소비자들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게 됨으로써 이익이라는 거야. 게다가 또 어떤 입장이 있었습니까? 또 이점이 뭐가 있냐면 외부 효과라고 해갖고 이 RPM을 하게 되면 뭡니까? 이 그 외부 효과는 의도치 않은 효과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최저 RPM을 하게 되면 있잖아요. 최저 RPM을 하게 되면 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유통업체 입장에서 이제 물건을 많이 팔고 싶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판촉 광고를 한단 말이야. 유통업체는 광고를 하죠. 그럼 이 광고비가 들어, 광고비가. 근데 최저 RPM 설정해 놓지 않으면 이 유통업체는 물건을 팔기 위해서 광고를 했는데 광고비만큼이 자기들 손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고를 열심히 안 하게 되죠. 그러면서 뭡니까? 결국에는 유통업체 돈을 아끼려다가 제조업체까지 피해를 입잖아. 근데 최저 RPM 설정해 놓은 뭡니까? 이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광고를 더 열심히 하겠죠. 광고를 더 열심히 하게 되니까 뭡니까? 결국에는 물건이 더 잘 팔리게 돼갖고 제조업체도 이윤이 증가하겠죠. 그래갖고 결국에 뭡니까? 이 제조업체들이 이 최저 RPM 같은 것들을 뭡니까? 좋게 해주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경쟁하게 되나요? 경쟁. 그래서 그 서로 광고를 하면서 유통업체들이 광고를 열심히 할 거 아니야. A, B, C 유통업체가. 그러면 광고를 하면서 뭡니까? 경쟁하니까 소비자를 유치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품질이 좋아진다. 경쟁이 활성화되면서. 그래서 결국 최저 RPM은 소비자에게 서비스 품질을 높여주고 유통업체들 광고를 열심히 하고 서로 경쟁함으로써 저는 뭡니까? 이 광고를 하려면 뭔가 물건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물건 좋게 만든다고. 그리고 이제 이 광고를 많이 하고 물건이 잘 팔니까 제조업체도 이윤이 증가하죠. 제조업체 뭡니까? 이윤이 많이 증가하니까 저는 좋은 물건. 그 좋은 물건 만들면 광고도 잘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윈윈. 해야 결국 뭡니까? 그리고 소비자까지도 좋은 품질의 물건을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최저 RPM은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점입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번에 기대 인플레이션 개념 들어봤죠? 기대 인플레이션은 우리 경제 활성화, 경제를 회복하는데 좋습니까? 나쁩니까? 엄청 안 좋아요. 이 기대 인플레이션 저번에 들어봤죠? 얘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거란 거야. 오를 거란 거야. 그럼 지금 소비를 줄일 수 있어, 없어? 없어. 소비가 줄어야지 물가가 안정되는데 웬걸? 사람들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갖고 있어갖고 앞으로 물가가 오를 거라고 해갖고 지금도 물건을 막 사재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절대 상황이 안 좋아지겠죠. 물가가 하락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건 기대 인플레이션은 국가가 이제 이 물가를 안정시키는 엄청 장애가 되는 개념을 했잖아. 그죠? 오늘 최저 RPM 개념은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야. 최저 RPM은 겉으로 보기에는 왠지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고 안 좋은 개념인 것 같은데 그 속을 열어보면 결과적으로는 소비자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은 최저 RPM 그 개념을 꼭 기억해라. 세 개 질문 중에서. 이거 하나 건질 수 있고 뭐 문화가 아까 제가 말했죠. 박일로 등등 꼭 기억하시고 해서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어요.